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시간의 궤적 백수린. 언니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부활절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수요일이었다. 언니와 나는 어학원에서 몇 달째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다. 15명의 외국인 틈에서 우리 둘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서로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다. 언니는 언제나 강의실의 오른쪽 둘째 줄에, 나는 왼쪽 맨 뒷줄에 앉으니 그럴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거면 30살의 나이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파리에 올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으로 한국인들을 피하고 있었다. 언니가 나에게 말을 건 날에는 비가 흩뿌렸다. 그날을 떠올리면 비 때문에 어둑어둑해진 강의실에서 비 오는 날이라는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비 오는 날 그대와 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미래 시제를 연습하기에 적당한 가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배운 후 노래를 들었다. 강사는 나보다도 어려 보였는데 고전적이게도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CD 플레이어를 타고 흘러나온 남자의 목소리가 향기로운 빵처럼 부풀어 올라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몇몇의 학생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웃었다. 나와 언니, 그리고 몇몇 아시아인을 제외하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혹은 독일에서 온 10대 후반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었고 해맑았다. 사실 대단한 노래는 아니었다. 하지만 배경음악처럼 깔리던 빗소리 때문이었을까?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어쩐지 그리운 이들로부터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 탓이었을 것이다. 가방을 챙겨서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나에게 복도에 서 있던 언니가 한국인이죠? 바쁘지 않으면 술이라도 같이 한잔 할래요? 라고 물었을 때 평소답지 않게 좋아요 라고 한 것은 언니도 나와 비슷한 감정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 나는 그것을 미처 묻지 못했다. 언니와 나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우산을 각자 쓴 채 나란히 걸었다. 가랑비는 그칠 듯 말 듯 계속 내렸고 밤이 내린 도시는 온통 습기로 가득했다. 어학원 건물에서 멀지 않은 팡테옹 앞에는 비옷차림의 관광객들이 서 있었다. 관광객들을 피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찾은 카페 겸 술집은 한산했고 우리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를 가려줄 우산이나 정신을 쏟아가며 찾아야 할 목적지가 사라지자 낯선 사람과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일이 새삼 어색하게 느껴졌다.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나왔고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고받았다. 언니는 30대 후반이었고 뜻밖에도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 나와 있다고 했다. 주재원이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알게 된 젊은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재원 혹은 프랑스인의 아내였다. 주재원이라는 말을 듣자 나는 그때까지 별 관심 없었던 언니에게 흥미가 생겼다.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각자 프랑스에 오기 전에 어떤 도시에 살았고 무엇을 공부했으며 언제 프랑스에 오게 됐는지를 말했다. 우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단지 언니가 직장인이고 나 역시도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는 직장인이었다는 공통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에리크 로메르의 녹색 광선과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들을 좋아하고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 모두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꿈꾸며 프랑스에 건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를 어색하게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었다. 외꺼풀의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을 지닌 언니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묘한 분위기의 매력을 풍겼고, 목소리의 톤이 높지만 성량은 작아 말을 하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언니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박수를 치다가 입을 가렸고, 그런 때는 수줍어 보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 말을 들을 때면 수줍음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언니와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와 주고받는 말들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가 대화를 마치고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가끔 이렇게 만나서 놀까요? 언니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물었다.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만,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던 차였으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다. 전 좋아요. 언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넜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언니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어학원 수업이 끝나면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가다가 옆길로 세어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번화가에서 아이 쇼핑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퐁피두 센터에서 비상설 전시회를 같이 보았다. 카키색 샤스커트에 겨자색 가디건을 걸치고 나온 언니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다. 함께 전시를 본 뒤에는 걸어서 튠르리 공원까지 갔다. 파리의 봄답지 않게 모처럼 햇살이 좋은 날이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꾸 흐트러뜨려 우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웃었다. 그러고도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조금 더 걸어 교자와 라멘을 먹으러 일식당에 갔고, 그 후엔 식당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 술집의 이름도 풍경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언니가 나에게 프랑스에 와 지낸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난 것은 정말 처음이야 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과 말투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날 언니는 내게 싱글인 여성 주재원으로 사는 일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주재원들끼리 모임도 있고 회식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 언니는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다거나, 그런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재원의 아내들과 주로 말을 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아니, 나는 주재원의 아내가 아니라 주재원인데 왜 매번 그런 식이 되어버리느냐고. 언니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언니의 말을 듣는 동안만큼은 답답한 마음이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나는 언니를 따라 속상해하거나 같이 분개했다.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씩 말이 끊길 때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렇게 대화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갑자기 프랑스어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그제야 나는 그곳이 서울이 아니라 파리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우리가 흘러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취기가 조금 더 올랐을 때였다. 바보 같은 이야기 해줄까?
그날 언니는 주재원으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던 끝에 아주 좋은 남자였고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30대 중반의 주재원 자리에 지원해보고 싶어한 언니의 마음만큼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옛 애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에게 말했다. 어느 가을밤 언니에게 "넌 왜 그렇게 독하고 이기적이니?" 라고 말하고는 언니를 한강 둔치에 두고 혼자 성큼성큼 가버렸다는 그 남자와 택시 안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어디 아프냐고 응급실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냐고 택시기사가 언니에게 물었다던 그 밤에 대해서. 그리고 언니는 여전히 외로운 밤마다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혼자 운다는 얘기를 내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했다. 바보 같지? 언니의 어조는 장난스러웠으나 표정은 쓸쓸했다. 나는 언니가 유부남이 되어버린 옛 애인에게 여전히 연락을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고백하자면 나는 그 순간 언니가 더 좋아졌다. 언니에게도 그런 바보스러운 면이,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언니에게 새내기 시절부터 사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대학의 같은 과 선배로 나의 첫사랑이자 20살부터 28살까지 사귄 유일한 연애 상대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공부터 직장을 정하는 일까지 전부 나는 그 사람이랑 상의를 했더라고요. 애인이 내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시내의 프랑스 어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선택했던 직장을 30이 되면 그만두고 예전에 꿈꿨던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공부해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홀로 선택한 일이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날 커플링을 뺏어버리고 이 반지를 사서 꼈어요. 나는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실금반지였다. 예쁘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내밀한 마음을 보여줬던 때였다. 언니는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학창시절부터 꿈꿨던 대로 미술사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프랑스에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모두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는 결국 나고자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은 최초의 한국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언니가 좋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6월이 되자 우리는 언니가 살고 있던 몽파르나스 근처에서 영화를 봤고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같이 갔으며 기차를 타고 비아리치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6월의 파리는 초록으로 가득했고 골목마다 음악이 흘렀고 센 강을 오고 가는 유람선 위에서는 관광객들이 행복한 함성을 질렀다. 그 사이에 언니는 여러 경로로 만든 몇 명의 외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연애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나는 언니가 사실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한국 남자들은 죄다 유부남이었고 그래서 언니는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파리까지 따라올 만큼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유부남에게로 자꾸만 되돌아갔다. 괜찮아요, 언니.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억들이 난폭한 침입자처럼 찾아와 나의 외벽을 부술 듯 두드릴 때마다 이러다가는 내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우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나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결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지만 사랑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남자가 필요해. 언니가 어느 날 밤 나와 강변을 걷다가 하늘을 보며 양팔을 벌린 채 외쳤다. 남자를 구하러 클럽에라도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진탕 마시고 샹젤리제의 클럽에 갔다. 언니나 나나 사랑 없는 원나잇은 안 되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었지만 그 무렵 나는 서울에 있을 때의 나를 종종 떠올렸다. 그저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던 나. 회식 자리에서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관심도 없는 가십을 주고받고 재미있지도 않은 농담에 크게 웃다가도 심야버스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널 때면 마음을 박탈당한 사람처럼 공허해지던 나. 하지만 나는 파리에 왔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해보지 않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생각이었고 더 이상은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내 눈에 언니는 주저함이 없고 용감하고 언제나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용감한 게 아니야. 단지 그런 척 하는 거지. 척을 하다 보면 그래지기도 하니까. 언니의 마음, 견고하지만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며 누구에게도 속박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자신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갈망하던 언니의 마음속 모순들은 빛과 어둠처럼 일렁이며 언니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했다. 안주를 지향하지만 탈주를 동경하고 고독을 좋아하지만 타인과의 결합을 원하는 나의 모든 면을 언니가 알고 있듯이 언니는 다른 주재원과 달리 딸린 식구가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유학생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고급 술집과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언니와 밤새 술을 마신 후 걷던 밤의 거리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리의 밤을 기억하면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습기였다. 3달 남짓한 여름밤을 제외하면 거의 언제나 곳이라도 빗방울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대기가 얇고 부드러운 껍질처럼 우리를 감쌌고 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다. 골목들은 가로등의 따뜻한 불빛에 덮여 있었고 도시의 오래된 건물들은 나에게 영원을 떠올리게 했다. 물론 취해서 목적 없이 걷던 우리를 향해 니아오라거나 나 쟤랑 자고 싶어 라고 외치던 남자들도 간혹 있었다. 우리가 대꾸하지 않으면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굳이 형편없는 발음의 영어로 바꿔 I want to fuck her 라고 소리 지르던 술에 취한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백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유색인종일 때도 많았다. 언니는 무섭지 않아요? 한 번은 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무서워. 그렇지만 언니는 잠시 후 이렇게도 말했다. 저들은 불행한 거야. 불행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나는 그 후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파리는 희부만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나는 언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를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근사한 세계로 데려갈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뛰었다. 그해 가을, 나는 원했던 대로 대학원에 입학했다. 브릭스를 만난 것은 수업이 끝나면 노트를 보여달라 말 붙일 새도 없이 우르르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리는 어린 학생들 팀에서 어떻게든 교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11월이었다. 브릭스는 싱가포르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프랑스인이었고
피로인 명목으로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도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브리스가 간혹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식당 안이 다소 시끄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내게 하는 말들을 70% 정도 이해할 뿐이었지만 나는 그의 가지런한 치아와 자장가 부르듯 낮은 목소리 그리고 내 프랑스어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이후에도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게 느린 어조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계속 말을 걸어주던 다정함에 단박 마음을 빼앗겼다. 브리스의 투명하리만큼 창백한 피부, 푸르스름하게 수염 자국이 있던 턱선, 조금은 유약해 보이던 연갈색의 눈동자. 나는 브리스에게 눈길을 뜰 수 없었고 그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바심이 났고 호의 이상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금세 풀이 죽었다. 그러던 내가 피로연이 끝나기 전 태어나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던 스스로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반지를 빼서 다른 손가락으로 옮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행운하네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하던 브리스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브리스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인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며 출장차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첫 번째 데이트 때 알게 되었는데 나는 그가 나처럼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한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던 몇몇의 프랑스 남자처럼 동아시아 여자에 대한 특별한 애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처음 몇 주 동안 드문드문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거의 매일매일 보게 되었다. 이듬해 초여름부터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곳에서의 밤은 열기 때문에 열어놓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나무 냄새로 가득 차올랐다. 우리가 함께 침대에 있을 때 그의 몸은 장마철 비 오기 직전처럼 축축했지만 뜨거웠고 또 나만을 위한 트로피처럼 매끄럽고 단단했다.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은 석사 2년차 과정에 진학한 그의 10월이었다. 파리에 살게 된 이후 아름아름 교류가 생긴 주재원의 자녀들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는 것 이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던 나로서는 브리스와 월세를 나눠내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지만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유가 경제적인 계산 때문만은 물론 아니었다. 내가 그의 집으로 얼마 되지 않은 짐을 들고 이사했을 때 브리스는 찬장 속에 숨겨두었던 튤립 다발을 꺼내 내게 선물로 주며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했다. 언니와 브리스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다. 언니와 내가 놀고 있으면 가끔씩 브리스가 합류할 때도 있었는데 브리스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어쩌다 통역을 해주었을 뿐이지만 브리스는 셋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같이 살기로 할 즈음부터 브리스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자신의 가족을 나에게 소개해 주길 원했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는 나도 바쁘고 언니도 출장이 잦아져서 볼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다. 브리스와 내가 사는 집에 언니를 초대해 한국 음식을 해 먹기도 했다. 내가 석사 2년 차가 되자 언니는 갈수록 빈번해지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면 언니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괴로워졌다. 스테고지 도상들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비교하는 일은 매력적이었지만 논문을 써 나가면서 연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브리스와 떨어져 지낼 자신은 점점 없어져 갔다. 석사 논문 심사가 끝나고 체류증 만료가 가까워오자 브리스도 나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7월로 접어들고 나서도 브리스와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토요일마다 집 앞에서 열리는 장에 나가 신선한 빵과 염소 치즈, 그리고 연어나 도미 같은 것들을 사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늦은 밤에는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 케이블에서 하는 영화를 보다가 키스를 나누었으며 설거지할 때마다 틀어놓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CM송이 나오면 둘이 같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췄다. 하지만 나는 브리스가 체류증을 연장받기 위해 내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브리스의 바람을 엿볼 때마다 서운했다. 나는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유예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학위로는 프랑스에서 구직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렇다고 박사 과정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체류증이 만료되면 한국에 돌아갈까 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브리스는 장거리 연애를 믿지 못한다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관계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언제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돌이켜보면 브리스와 내가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언니였던 것 같다.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한심해하고 있던 내게 어느 날 언니가 우리는 전부를 걸고 낯선 나라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할 만큼 용기를 내본 적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원하는 걸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어디선가 베트남 국수 냄새가 풍기던 골목에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브리스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결혼하는 방법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복잡했던 모든 일이 간단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브리스에게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거품기 있는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진행됐다.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나의 증인 역할은 언니가 해주었다.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우리가 즐겨가던 오구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던 날 내가 브리스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겠니? 언니는 나를 걱정해서 물었을 테지만 그 순간 나는 기분이 조금 상했다. 언니의 걱정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때 그 말이 걸렸던 것은 어쩌면 나 역시 나의 충동적인 결정과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해버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 이미 나는 나의 선택이 단순히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화와 나라의 역사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감당하기엔 나의 각오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을 결정하던 당시의 나는 예감의 실체를 알지 못했거나 혹은 모른 척하고 싶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